다음 사건은 짧게밖에 못하겠나? 20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전 뭐가 깎여요. 뭐 갖고 오셨나요? 미안해요. 내가 다 아니 법조인이 아닌 제가 사건을 어디서 네. 갖고 왔겠어요. 어디 뭐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드라마. 바로 알았네. 예. 법조 만화 하나 만들면 괜찮겠는데? 그러고 보니 법조 만화는, 법정 만화는 못 본 것 같네? 사실은 변호사님이랑 이제 사건 대결을 해야 돼서 어떤 사건을 내가 뽑아야 더 변호사님보다 흥미로운 사건을 네네. 하다가 네. 드라마틱한 사건을 찾느니 드라마에서 찾자 이래서. 드라마에서? 왜냐면 저는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사건을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막 기사에서 훑어서 가는 것밖에. 그래서 어차피 요즘 드라마들은 워낙 또 현실 반영해가지고 굉장히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현실에서 있는 사건 같아서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한 PD님도 엄청 빠져서 보고 있는 네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설정은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뭐 서울대 수석의 로스쿨 수석 졸업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 매 회마다 이제 한 사건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 예시로. 네네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본 걸로는 최근 사건인 것 같은데 보다가 드라마 속 요소 말고 저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든 드라마라면 저 부분은 왜 저러지? 하는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변호사님 나온 김에 네네. 아싸 잘 됐다. 내가 이 사람한테 다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예. 보셨으면 다 알고 오시니까 제가 말씀해 재미가 주세요. 없을 뻔했어요. 그 사건은 그 드라마 그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얘기하자면 상속 문제예요. 네네네네. 사실은 이것도 뭐 저도 어렸을 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네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의외로 이거 법을 몰라요. 그리고 음. 법을 안다고 한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되게 슬픈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에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도 않고 네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첫째니까 조금 더 많이 가져갈게 혹은 이 중에 이 형제들 중에 우리가 제일 못 사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야 그게 어딨어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크고 작은 분쟁들도 이후에도 생기고 뭐 몰랐다가 뭐 배신감도 느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네네. 이것도 뭐 변호사님도 많이 알만한 네. 우리 뭐 뉴스파이터나 이런 데도 사실 많이 했던 사건이에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네. 시골서 네네네. 당연히 시골에서는 이제 부자는 아니었겠죠. 근데 첫째, 둘째 형이 이제 성공해서 서울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부유해. 일단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리고 막내만 이제 농사를 짓고 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셔요. 네네. 여기 이제 연도까지 정확히 나와요. 네네.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000평 정도 되는 뭐 임야인지 뭔지 아무튼 정말 얼마 안 되는 네. 시골에 뭐 잘 못 이런 땅이니까 땅이 5,000평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아시잖아요. 뭐 몇백만 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만에 하나. 어쨌든 큰 돈이 안 되는 땅을 농사 짓고 있는 셋째한테 그냥 명의로 상속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11년 후에 그게 이제 국가에서 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이 5,000평인데 나왔는데 대박이네. 예. 대박 정도가 아니야. 나는 부상금 나와서 아니 그럼 몇 천만 원짜리 몇십억이 됐나 그랬다? 100억. 100억. 근데 문제는 이 100억. 형들이 가만 안 있겠구만. 그걸 아시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0억이 생기면 나 같아도 형들 좀 줘야 될 거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막내도 100억입니다 하니까 이거 형들하고 어떻게 나누지 이 생각을 착해 동생이 한 거죠. 착하네. 근데 형들도 그 얘기를 알고 형들이 먼저 찾아와. 그 잘 안 보던 동생. 찾아오는 건 좀 모양 빠진다. 동생도 나이도 많고 뭐 아내도 있고 딸이 이제 대학교 갈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서류를 딱 들고 와. 준비를 해왔네? 상속법에 따르면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이름으로 했지만 이건 어머니 상속재산이므로 네네네. 법적으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니 네네. 나누는 게 맞다. 네네. 그러니까 동생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들하고 나눠야죠.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변호사들한테 다 감수를 받아서 갖고 왔으니 너는 도장만 찍어.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변호사는 이제 알잖아. 속으로 이게 얼마씩 돌아가겠구나 이거. 네, 알죠. 근데 이제 이 시골에서 뭐 법 잘 모르는 동생이 형들이 그러는 거야. 법적으로도 원래 큰형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막내다.
그래서 이걸 그걸 받아들여요, 막내가? 그래서 이제 형이 설명을 해. 변호사가 다 감수해 준 건데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가 그렇게만 말하는 거야. 몇 대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형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네. 요 순서가 법이다. 네. 그래서 이 큰형이 정했는데 큰형이 50%, 네. 50억. 둘째가 30%, 네. 30억. 네, 네. 막내 너 20억. 20억도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큰 돈이지. 크긴 하지. 예. 그러니 사인해. 예. 동생이 뭐 동생 어차피 나눠줄 생각도 있었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터무니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좀 에.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밖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인데 어쨌든 네네네. 100억 중에 20은 갑자기 내가 로또 맞췄다가 뭐 꽝된 꿍꿍 기분이잖아. 네네. 그래서 예 형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큰 돈이라 네네. 저도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근데 형들이 거기서 다 그쳐. 동생의 그 착한 마음을 일종의 그러면서 너 우리 못 믿는 거야? 형들 말 못 믿어? 변호사한테 다 해왔다는데 못 믿어? 막 이러면서 우리 간 다음에 너 아는 변호사라도 물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신적 부담을 주는 물어보지.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은 또 물어보지. 아니 형들이 똑똑하고 사업 아. 자기는 뭐 형들만 공부도 못했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거에 저렇게까지 말하니 게다가 예, 예. 형들이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꺼내. 어. 너 아버지가 이러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막 이러니까 동생이 알았어요. 그렇게 둘째 형이 같이 거들어. 그래 이거 다 서류로. 그러니까 형이 둘 다 그러는데 뭐 설마 동생을 뭐 돈 때문에 사인을 해. 그러면 아시겠죠? 알게 된 거지. 이게 법적으로 더 큰 문제. 그냥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 네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야. 그 상속세가 상속세. 예, 나왔는데 23억. 근데 그 서류에 사인한 서류에는 100억에 대해서 50, 30, 20인 것만 적혀 있고 네. 대신 뒤에 세금은 동생이 낸다. 말 그걸 돼? 사인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20억이나 나올 줄 몰랐지. 23억이나 누가 나올 줄 알아 일반인들이. 저도 놀랐어요.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이것도 놀랬고. 근데 네. 뭐 이건 법이니까 제가 따질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동생은 사실상 예를 들어 2억 받는 것도 아니고 3억을 빚을 지게 되는 셈이 된 거예요. 정확한 네네네. 금액은 물론 좀 다르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지. 돈이 어딨어. 네네. 당장 빚쟁이가 되게 생겼으니까 네네. 이제 이걸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드라마에서 푸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드라마 안 보셨다니까. 셋째가 박 변호사님을 찾아갔어. 자,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공한테 찾아간 거구나 이 드라마에. 사실은 그래. 자폐 주인공이 이 사건을 그 자폐 주인공, 그 변호사 주인공의 친구 사건이야, 사실.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변호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근데 어쨌든 가서 이게 우리 아버지 사건이라고 쳐. 박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그 사인해가지고 지금 3억, 형들은 50억, 30억 가져가는데 우리는 네네. 3억 물어내게 생겼어요.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 이상하잖아. 형들이 거짓말 쳤잖아. 예.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이길 수 저라면 있어요? 맡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드라마 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드라마 전에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먼저 어떻게 드라마에서는 했는지를, 그 엄청 대형 로펌 그 대표 변호사가 그러니까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니어 변호사가 100% 진다 이건 그랬어요. 안 맞는다. 드라마니까. 그래요? 주인공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애초에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아주 없는 것처럼 맞아, 얘기하겠지.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을 부르기 위해서 조금 오버한 것도 있어. 그 정명석 변호사님. 예. 전 정명석 변호사님 팬이에요. 그 가능성은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든 네. 도저히 안 된다는 사건도 있지만 드물어요. 근데 그 서류는 정말 완벽했어요. 서류가 어떻게 돼 있길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 내용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변호인 다 껴서 작성해온 서류였어요. 그럼 두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농지를 셋째한테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명의가 셋째한테 가 있었어요. 이미 등기가 이전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등기 이전돼 있었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이 일은 최근에 벌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일체를 막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취지인데 그 사인한 서류에 있어. 결국에는 형 50%, 둘째 형 30. 30%, 자기 20%그 나누기로 한 비율대로 이미 돈을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그까진 모르겠네. 아직 안 줬겠지. 아직 안 줬으니까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했거나 그랬겠지. 그랬겠지. 그렇겠지. 예. 그래, 땅이 금방 팔리는 거 아니? 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바로 나오는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렇겠지. 그러면 맞아. 이건 어제 있던 일을 오늘 가서 얘기한 거니까 예. 금방 돈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주인공은 뭐라고 어떤 법리를 주장했어요?
뭐 왜 본인이 해야지. 아니 거기서는 일단 주인공은 처음에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강박에 의한 거였고. 사기 강박. 그리고 사기 강박. 맞아. 사기 강박. 맞아. 여기 아. 전문 용어. 사기 강박에 의한 거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 사기 입증 쉽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시니어 변호사가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실제로 재판정의 첫째랑 둘째랑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증인도 딱히 없을 테고. 그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드라마는 또 어떤 뭐 증인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네네네. 어쨌든 형들 둘이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제가 네네. 자발적으로 다 읽어보고 사인한 거다. 나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네. 나쁜 사람들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 문제를 접하게 되면 사실 부모님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돈 가지고 왜 저렇게 싸우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외동이야? 그래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맞아. 네가 외동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저는 외동 아닌데 실제 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상속 사건 종종 하게 되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100억은 진짜 크잖아요. 네, 100억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많이 생기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드라마 내용과 별개로.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드라마는 아주 기이하게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기서 답이 없어도 지는 건 그러니까 뭐지? 아주 가능성 없어 보진 않는데. 아 그래요? 예, 어떤 예. 가능성이 있을까? 이 사건은 결국 제가 여쭤보기로 이미 등기가 이전된 잠깐 상황이었다면서요. 짜잔! 우영우 대 박성배 짜잔! 그 등기가 이미 2001년도에 아버지에서 셋째 아들로 이전된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미 유언에 의한 재산 넘겨줌이 끝난 상태거든요. 상속 재산은 아버지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남겨진 아들들이 상속 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상속 재산 분할을 거쳐서 물론 그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 안에 상속 재산 분할을 거쳐서 각자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각자가 그 재산을 처음부터 보유한 것처럼 간주를 해줘요. 그걸 소급표라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는 2001년부터 2001년에 이미 유증으로 셋째 아들이 넘겨받았고 특별히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증으로 이미 셋째는 그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했고 그 뒤에 보상이 이루어지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불과해요. 유류분. 적법한 상속, 통상적인 상속 과정을 거쳤으면 아들들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셋째에게 넘어갔으니 아버지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세 명이 합의해서 3분의 1씩 나누기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등기를 이미 마쳤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각자가 3분의 1씩을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미 아버지가 유증을 통해 유언으로 이 재산은 셋째 아들에게 넘겨버렸고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일단 온전히 셋째 아들의 재산이고 그때부터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자신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상속을 못 받았으니 법이 인정하는 3분의 1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나한테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기도 지났다면서 최근이라면 거죠. 10년도 훌쩍 지났으면 넘었어. 애초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온 것 같아.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았니 어쩌니 반 협박해서 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류분을 한 게 아니라 네. 5대 3대 이거를 그냥 그 재산 나누는 거에 대한 어쩌면 그래서 그거 갖고 왔나 보다. 제가 이 사건을 맡았으면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서면을 가져와서 작성하게 하였다. 사기 강박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니까 입증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두 형의 요구에 따라 셋째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증여계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증여계약이라면 증여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게 보통의 계약들은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건 상속법이 아니라 증여구나. 증여의 문제로 가야 돼요. 문제는. 오케이. 보통의 계약들은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14개 전형 계약들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증여계약만큼은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들을 민법이 규정해 두고 있어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드라마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이 사건은 서면에 의해서 작성했으니까 그 사유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지. 두 번째는 드라마에서 언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증여계약을 체결해 놓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의 직계 혈족에게
폭력행위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사정이 있는지 난 모르겠고 그것도 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통상적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폭력이 없었으니까. 증여계약을 체결해 놓고 준 사람의 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고 증여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세 번째도 되네. 세 번째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 첫째, 둘째보다 셋째의 사정이 녹록해 보이진 않거든. 맞아요. 시골에서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재산 상태의 변동이라는 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재산 상태가 변동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20억밖에 안 받는데 재산세를 상속세를 내니까 23억을 부담한다며. 예, 대충. 뭐 마이너스 3억이 맞아요. 나한테 채무로 지워지게 된다며. 예. 그러면 자기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죠. 시골에서. 그 사유를 들어서 해제 주장을 할 수 있어. 아, 세 번째가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법리는 이런데 우리 드라마 몇 개 스토리 나오네 지금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만들면. 법리는 이런데 막상 재판을 해보면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그 사건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 보이잖아, 이 사건은.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사실 증거가 없어도 그리고 제가 만에 말씀을 셋째가 드릴게요. 거짓말 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자기가 있겠지. 정말 주겠다고 해놓고 형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까? 각자가 제출하는 서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강은 옵니다. 그렇죠. 예, 재판부뿐만 아니라 예. 원고 대리인도 피고 대리인도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건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닌 척 재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네네. 재판부가 볼 때도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셋째가 지나치게 부당하게 덤태기를 쓴 사건이잖아. 법리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거나 법리적으로 다소 부족해 보여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셋째 소송 대리인이었으면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요. 판결이 아니라 판결로 가기 전에 재판부로 하여금. 그러면 설득을 하면 재판부도 충분히 이 사건은 다퉈보아도 셋째가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는 조정을 해볼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조정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가 양측을 불러놓고 불러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셋째가 온전하게 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보다는 다소 첫째, 둘째가 양보하는 수준에서 계약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로 소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일 것 같죠. 근데 막상 소정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 재판부에 뭐 이런 표현은 그런데 사실상 반강제가 있어요. 너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나 이러이러한 취지로 다른 사건 조회해보고 관련 자료 증거 제출받고 이렇게 사건 진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하다못해 첫째, 둘째 변호사가 조정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세금 내는 거 이상 조금만 더 주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주자, 뭐. 만약에 이래서 1심에서 패소하잖아, 셋째가? 그럼 항소심 갈 거 아니에요? 항소심 조정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1심에서는 법리적으로 입증이 안 돼서 패소했어.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사건들이 덜어있거든. 항소심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막히면 끝 이게 아니라 막상 재판 진행해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의외로 법이 되게 체계적이다.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은 말씀드렸던 증여계약 해제, 특히 온전하게 이행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니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해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덜어 있어 보이는데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조정을 요청할 거고 이 사안 정도면 재판부가 조정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근데 소름 그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아까 그 두 번째 예시로 아까 뭐 직계할 쪽이나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거. 예. 폭력을 행사해? 아니 그걸 유도해. 유도해. 증거가 없으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뻔뻔하게 증거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 거기에 화가 나서 증거 있으니까 그럼 증거가 있으면 돼? 약간 이런 감안을 해.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법을 다 생각하다가 그 조항이 생각나서 그건 증거를 만들어. 그런 증거. 예를 들어 그게 근거가 될 만한. 그러니까 증거라기보다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죠. 법적으로 맞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제 셋째네 집안이 형네 찾아가지고 약간 일종의 살살 막 화내를 내니까 형들이 에이 하고 이제 둘이서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네. 네, 유도를 해. 드라마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그 이유는 법정에서 다툼이 붙을 정도면 각 소송 법정이 대리인들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툼이 붙을 정도면 각 소송 대리인들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하거든요. 큰형네 변호사가 무능했던 거네. 드라마라 가능한 유도. 그러네. 큰형네 변호사가 무능했던 거네. 그러니까 큰형네 변호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그래서 아니 일부러 싸움 유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극적으로 이제 증거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를 통쾌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건 어렵겠구나, 그렇죠? 그러겠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법리가 드라마로 나와요?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리고 너 되게 쉽게 풀어주고.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하다 보니까 빨라져서 우리 이제 라이브 원래 1시간인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10분, 5분만 더 할게요. 저는 사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라는 거는 선악을 우리가 알고 보잖아요. 네, 사정을, 네, 네. 전후 사정을 아니까. 네네네네. 근데 막상 법정만 딱, 앞 사정 하나당 법만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셋째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욕심, 예를 들어 자기 더 큰 돈을 예전에 아빠한테 받았는데 이 돈 형들 주기 싫어서 더 받으려고 셋째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사실 나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첫째, 둘째가 물론 이 드라마에서도 조금 나중에 반성을 해. 우리가 사업하다 힘들어서 좀 돈 욕심을 냈다.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는 가지만 어쨌든 첫째, 둘째가 아무튼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드라마에서야 그렇게 유도해서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에 이겼지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법을 악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편법이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법을 몰랐으니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을 줄 모르고 졌을 텐데. 네네네. 어쩌면 착한 동생이 지는 슬픈 드라마가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드라마니까 기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법 적용을 했지만 네. 두 가지가 드는 게 하나는 과연 지금처럼 가능할까도 물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불쌍한 셋째는 오히려 3억 빚만 지는 안타까운 결과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만약에 셋째가 나쁜 놈이라서 이렇게 법을 악용했다면 그래도 재판 결과는 셋째가 이기는 걸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이거는 역시 또 첫째, 둘째가 억울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게 이런 일이 흔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건가? 약간 그 고민이 들었어요. 법은 특히나 그 민사와 관련된 법은 국민 일반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거든요. 형평을 가장 중시하게 되는데 형사와 많이 다른 점이 그런 거고요. 예. 법만 봐서는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지 또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일견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부유하거나 사정이 좋은 사람이 강자일 것 같고 이 사안에서 나쁜 사람일 것 같지만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인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부당하다고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 소송 활동이나 증거 수집 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어느 법을 일방에게만 가혹하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법을 설정한다고 해도 그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나쁜 사람을 잡자고 마련해둔 법이 오히려 좋은 사람의 권리 주장을 배제해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는 이 질문을 해석을 하자면 악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게 악용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제대로 잘 순리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악용되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용해냈으면 입증을 또 해내야 되겠지. 내 말이 증거 싸움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만약에 셋째가 아니라 첫째, 둘째 형이 변호사님을 찾아갔어. 네. 이렇게 다 사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네네. 동생이 이제 와서 다른 변호사 만나가지고 재판 소송을 걸었다. 네네. 다시 자기 돈 가져가겠다고. 네네. 첫째, 둘째가 이 똑같은 상황에 왔어. 네. 아까처럼 그 변호사. 네네네. 그럼 맡아요? 저는 이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맡아달라고 하면 맡을 것 같아요. 패소할 수 있는 사정도. 패소할 수 있는 사정. 그 대신 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아까처럼 범죄 같은 거면 미리 준비하면 범죄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셋째 동생 안 만나고. 생계에 지장을 미칠 사유를 들어서 패소할 수도 있다고. 미리 상황 설명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기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맡았을 그럼 거예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쪽을 권하면서 사건을 맡겠네. 그렇죠? 아니요. 그렇진 않겠지. 아, 그래요? 첫째, 둘째 입장에서는 조정에서 벗어나는 게 더 낫죠. 오히려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기 전에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 싶으면은 합의를 먼저 그 상대방 측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가 잘못니까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까지 안 가고 다시 동생 만나서 네네. 야, 그래 3억 우리 형들이 주고 그 외에 얼마를 추가로 좀 이런 식의 서로 합의해서 재판 자체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셋째 동생 아니에요? 맞아요. 원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텐데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갈 여지도 있으니까 어쨌든 맞는다는 거네, 사건은. 네,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을 미리 다 해주고 그리고
합의에 기해서 본인의 권리를 요 정도 수준까지 시키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비용이 큰 사건은 예를 들어 1, 2억짜리가 아니라 지금 뭐 50억, 100억 뭐 이러잖아요. 30억. 이런 사건은 실제로 맡으면 수임료가 더 커요? 성공보수나 뭐 수임료나 이런 더 거 높아지죠. 그렇지만 성공보수 비율은 현저히 낮죠. 비율은 낮아요. 예, 같은 퍼센티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 이런 큰 형들 같은 사건은 일단 도의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형들이 변호사로 만난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은 아니 법대로 n분의 1 33억씩 갖고 세금 각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나쁜 형들이라는 거 알고도 그냥 맡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건가? 안 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맡아달라고 하면 법리적인 설명을 했는데도 불리할 수 있다. 본인한테 오히려 또 합의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나 고민이나? 회의나 고민? 그러니까 때로는 범죄자가 와서 재판을 부탁해.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있잖아. 얘가 네네네. 100% 나쁜 놈인데 꼭 그 놈을 변호하는 큰 변호사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법도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약간 변호사가 어떤 윤리의식보다는 직업적인 거? 그러니까 네네. 누구든 오면 나는 법적으로 최대한 얘를 유리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달리 생각하면 네. 내 의뢰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불리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내가 일조하는 거잖아. 그치? 아까처럼 원래대로라면 막내가 33억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도 내가 큰형을 변호함으로써 동생한테 예를 들면 5억 정도만 주는 걸로 10억 정도 주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치면 결론은 동생은 원래대로라면 33억인데 10억 받는 걸로 끝나는 걸 내가 형아 과체가지고 한 거잖아. 이럴 경우에 나는 그런 것까지 안 맡으면 할 일이 너무 없어? 예,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까지 안 맡아. 누구나 그 좋은 면이 있고 또 나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강력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살인 사건이나 지나친 강력 사건 안 맞습니다. 저도 선택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사건에서 첫째, 둘째가 제가 이럴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무조건 된다는 변호사한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저한테 굳이 맡아달라고 하면 맡긴 맡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까지 첫째, 둘째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첫째, 둘째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는 건 어떤 변호사들은 100% 이깁니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들도 많기 그러니까 내 때문에 말은 그런 변호사들이 있는 게 과연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거 맞나 저는 그런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건에도 100%는 없어서 그리고 충분히 법이 평등한 가능성을 게 아니라 설명드리죠. 변호사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잖아. 그것도 그렇게 좀 힘센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 법이면 이게 과연 평등한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저는 그러니까 이런 법정 드라마 보면 다행히 드라마니까 항상 통쾌하게 선이 이기는 걸로 끝나지만 네네네. 한편으로는 현실이 저게 아니고 저 셋째가 지는 100%저 첫째가 지는 그리고 혹은 지금 저 이렇게 재판이라도 해서 3억 그 빚이라도 받아내면 다행인데 네. 재판도 못하고 네. 그냥 혼자 속거리 하다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알아볼 생각 자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뭐 그래서 나는 이런 그런 경우를 재판부도 알고 있고 법조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소위 말하는 아주 큰 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온 반면에 이쪽에서는 당사자만 덜렁 나와서 법리도 모르는데 상당히 제대로만 변론하면은 충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판부가 사실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일부의 법리를 알려주는 척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해요 법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재판으로 갔을 때 일이고 완전 부당하게 흐르진 않도록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재판부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면 큰 사건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생에 그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때는 그렇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 혹시 셋째 같은 분 사건을 맡으면 박 네. 변호사님은 TV에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네. TV에서 공개해버려. 여론 재판으로 가게.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농담도 그렇게 네네네. 하시는. 그러면 이 변호사법, 뭐 윤리법 이런 거에 또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런 아니야?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 아니 보니까 법적으로도 뭐 인사하기 전에 이거 하나하나 꼭 물어봐야 돼. 뭐 계속 하나씩. 아니 지금 진짜 이거는 50초만 얘기해주면 돼. 그 드라마지만 이건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어쩌면 그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거는 실제 사례로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천재적인 그 재능을 발휘해서 암기가 그냥 다 되니까 네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로스쿨 1등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되거든요. 네네네. 현실에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직접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법조인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도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 예, 같다? 자폐 스펙트럼 자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다소 부족할 뿐이지 그리고 관심사나 활동 범위가 좁다는 것뿐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제 주변 인물들의 자제들 중에서도 자폐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부 지장을 받아도 온전한 사회생활을 못하느냐 그리고 전혀 호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직업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심지어 법조인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스스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자폐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나 예전에 자폐 증상을 겪고도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드라마 덕분에 알게 된 거지만 우리가 자폐라고 한 단어로 쓰지만 이게 그렇게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장애가 좀 적은 뭐 이런 걸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좀 드라마가 과장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자폐 장애인들을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좋은 쪽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자체가 또 오히려 이들을 역차별 저는 약간 우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든 것 자체가 어쩌면 좀 실례일까 생각도 들었는데 뭐 현장에서 계신 분의 말씀이니까 뭐 정답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넘었는데요. 시계 보지 마세요. 사실 1시간 15분 넘었어요. 마무리하고 우리가 원래 솔루션도 고민해 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준비할 때는 내가 일부러 법적인 걸 준비하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셨죠. 수같이. 제 전공 분야가 있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할 텐데 오늘은 저한테 100% 당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질문할 게 내가 법조인이 아닌데 저한테 말리신 것이고 아니 뭐 오늘 교수님 오랜만에 뵌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 정말 너무 반갑더라. 아까 분장실에서 딱 뵀는데 그렇죠. 그냥 끝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죠. 앞으로 또 종종 뵐 텐데. 오늘 나와서 반가웠고요. 네.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